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의 이유의 홍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세준 작가님. 안녕하세요 양세준입니다. 네, 오늘 어떤 이유로 재미의 이유를 찾아오셨나요? 어제 오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너무 막무가내로 플루토 보셨어요? 네. 보셨으면 내일 녹화하실래요? 뭐 실제로 봤고, 그리고 또 어차피 말씀해주신 시간에 전 학교 있는 시간이라서 네네. 같이 얘기해보면 재밌겠다라고 생각해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개강해서 무척 바쁘시잖아요. 네. 학생들도 무척 또 양세준 작가님을 좋아해서 엄청 많이 찾아오던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개강하고 지금이 사실 제일 바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인 11월 네. 정도가 또 되게 바쁘잖아요. 그쵸, 11월 엄청 바쁘죠. 증빙해야 될 것도 많고 막 이래서 네. 바쁜데 수업적으로는 지금이 제일 바쁜 시기인 것 같아요. 강의 쪽으로는. 왜냐면은 저는 이제 3학년 프로젝트 수업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네. 졸업반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모두 다 기획을 가지고 와서 상담을 받아야 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어제만 19명 상담을 했어요. 19명이요? 네. 어제 프로젝트 수업이었으니까. 그래서 회의 끝나고도 또 상담하고 막 이렇게 이어지고 그래갖고 요즘 시기가 제일 바쁘고, 이제 이게 좀 더 지나가서 이제 학생들이 작화에 들어가고 이러면은 네. 옆에서 조언은 해줄 수 있지만 또 기획할 때만큼 상담이 많이 필요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이 제일 바쁜 시기라 상담이 되게 많은데 요 시기가 좀 지나가고 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바쁘시네요. 그리고 이번 주말까지 회차별 트리트먼트를 정리해서 담당자님께 드리기로. 왜 제 입으로 말했을까요? 왜 그 날짜를 왜 특정할까요? 과거의 나는. 그쯤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저도 뭔가 하나 4월 말까지 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때 동의했을까? 뭐 이런. 저 제일 후회했던 게 인간의 원도 시즌 1 끝나고 시즌 2 들어가기 전에 네네. 시즌 1 끝날 때 이제 이게 이렇게 공지를 쓰잖아요. 네. 공지에다가 뭐 스토리 정비해가지고 시즌 2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하면 될 걸 왜 9월에 돌아오겠습니다라고 그러니까. 2달 뒤로 잡아버리는 바람에.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8월 말쯤 됐을 때 저희 스쿨 이제 홍인표 원장님께서 선배 작가님 아니시겠습니까? 네, 그렇죠. 저한테 노하우가 그렇게 있으시겠죠.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단 올해라고 쓰셨어요? 일단 첫 번째로 질문하신 내년 9월. 올해 9월이라고 쓰셨어요? 일단 그거였고, 그 다음은 음력으로 치면 한 달 정도 더 있다고. 되게 정말 노련함. 노하우가. 네, 진짜 삶의 노하우. 많이 쓰면 안 될 것 같은 노하우가 그렇죠. 공유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좋은 조언을 받으셨네요. 네, 그리고 또 요즘에 보고 계신 작품이 있으시다고요? 네, 뒤늦게. 네, 뒤늦게. 네, 왜 뒤늦었냐고 하냐면 네. 사실 지금 되게 핫한 작품이긴 한데 네. 왜 뒤늦었냐고 하냐면 지난번 녹화가 복수곡 특집이었잖아요. 네. 근데 더 글로리를 지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녹화하고 지금이라도. 네, 그러니까 녹화하면서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 그 전까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복수국 플롯에 그렇게 애정이 있진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 이 플롯도 어떻게 잘 다루느냐에 따라서 다르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나도 이런 쪽에는 관심이 없진 않구나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한번 볼까 하고 틀어봤는데 굉장히 전개 속도가 엄청 빠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빠르게 가는구나 라는 생각도 하면서 김은숙 작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도 느끼고. 맞아요. 저는 김은숙 작가 작품 그렇게 많이 안 봤거든요, 사실. 아시다시피 로맨스에 그렇게 큰 관심이 있진 않다 보니까 김은숙 작가님 대표작 중에는 로맨스를 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미스터 선샤인 그건 보셨군요. 봤었는데 그거 너무 재밌었어요. 네, 재밌죠. 네, 그래서 그것도 되게 뒤늦게 봤거든요. 맞아요. 근데 너무 재밌게 정주행을 한번 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거 보면서 느꼈었는데 대사를 정말 잘 쓰신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대사가 착착 감기죠, 귀에. 네, 근데 이번에도 그 나레이션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송혜교 씨가. 맞아요. 근데 그 문동은 역할에 네, 말하는 거에 그 나레이션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정말 고심 많이 하시고 고르신 거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작가의 그 색채를 확실하게 느끼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재밌더라고요. 네, 너무 재밌죠. 진짜 속도도 빨라서 저는 항상 1.25배속으로 그 빠른 걸 더 빠르게. 아니 정말 1.25배속이 딱 알맞아요. 그래요? 그렇군요. 뭐든지 드라마는 1.25배속. 그렇군요. 저는 오히려 그냥 유튜브 콘텐츠들은 1.5배속 혹은 말이 좀 느리시다 싶은 분 거는 2배속으로도 보거든요. 2배속까지는 전 못 듣겠던데. 근데 그 가끔 정치 관련된 얘기거나 뭐 이런 것들 틀어놓으면은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나오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말이 많이 느리셔서 2배속으로 해야지 좀
듣기가 더 편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드라마는 그냥 정석으로 보는 것 같아요. 네. 전 드라마가 답답해갖고 아, 빨리 그렇군요, 오히려. 빨리 봐야 되는데. 그리고 저 한 회씩 보잖아요. 네. 아까 되게 신기하셨죠. 네,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그걸 참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오히려 한꺼번에 두세 개씩을 잘 못 보겠어요.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좀, 네, 다른 점이네요. 그러네요. 네, 저는 애시당초 네, 더글로리 시즌 2가 나왔을 때 네. 그날 밤에 내가 이걸 보면 분명히 밤을 샐 텐데. 그러니까 시즌 1은 다 본 상태에서. 네, 그럼 그쵸. 이제 한 8화 정도 남아 있는 상태였던 거네요. 그쵸. 네. 이게 시즌 2가 텀을 갖고 3월 10일에 시작합니다라고 했어요. 네. 3월 10일이 금요일이었거든요. 근데 밤이 됐어요. 한 10시 반, 11시 이때쯤 됐는데 지금 보면 못 끊겠지? 하면서 하나를 봤다가 그날 새벽 5시까지. 그냥 1.25배속으로 쭉. 네, 보면 됩니다. 네, 너무 재밌어요. 그거 어떻게 끊어? 빨리 봐야지. 재밌는데 끊으면서 보는 게 더 재밌어요. 그냥 네. 다음은 어떻게 될까 상상도 해보고. 저는 그걸 못 참겠어요. 제가 성격이 좀 급해서 네, 뭐든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라 그런가 봐요. 저는 요즘에 저도 그 개강을 하니까 바쁘시죠? 그쵸. 뭐 개강하면 교수님도 다 바쁘시죠. 근데 그것보다 학생들하고 이렇게 1년에 한 번만 하는 수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학기에만 개설되는 수업. 네. 그러니까 한 번 이제 저도 쉬었다가 다시 수업 자료를 보니까 되게 좀 생소한 기분도 다시 들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저번에 봤던 이 만화의 어떤 연출을 좀 사용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신선한 기분을 오랜만에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2학기 때 수업을 할 때는 왠지 약간 지친 정신과 몸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냥 이런 얘기도 더 해줄 수 있겠다. 요런 사례를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재미있게 수업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 책을 우연히 사게 됐습니다. 네. 갑자기 너무 유명하신 작가님. 네, 김영하 작가님의 작별 인사라는 소설책인데요. 주말에 포스트잇을 잔뜩 포스트잇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네, 책갈피를 맞아요. 잔뜩 해놓으셨어요. 네, 주말에 우연히 그냥 큰 책방에 들렀다가 아이들도 책 뭐 살 거 있는지 봐라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한 바퀴를 쭉 돌면서 요즘에 뭐 볼만한 게 있나 하면서 이렇게 막 책 쇼핑을 했어요. 사러 가신 게 아니라 가서 고르신 거군요. 네, 가서 골랐어요. 사실은 그게 좋죠. 네, 그렇죠. 네. 요즘은 이제 동네 서점이 많이 사라졌다 보니까 그쵸. 그 재미가 좀 많이 사라졌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인터넷으로 봤던 그 책을 진짜 실제로 내용을 끝까지 한번, 그러니까 끝에 부분을 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초반과 중간에 있는 본론과 또 끝에 있는 내용들이 이게 일관적으로 잘 쓰여져 있는지를 전 좀 확인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담아뒀던 책도 한번 확인해보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고 저떻고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쭉 돌다가 이 책이 눈에 딱 띄는데, 내가 왜 김영하 소설가님의 책을 아직까지 안 읽었지, 신간을? 뭐 이 생각이 들어서. 나오는 대로 다 보고 계시는 거군요. 그렇죠. 네, 팬이니까 네, 웬만하면 찾아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 좀 이렇게 펼쳐보다가 아니야 이거 무조건 사서 집에 가서 읽어야 돼 하고 집에 와서 그날 다 읽었어요. 와. 네, 너무 재밌어서.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해서 읽으면서 진짜 저는 순간순간 그때 김영하 소설가님이 TV에 나와서 이런 말 했는데 여기 있잖아. 어차피 같은 데서 나온 말이니까. 네. 그리고 그때 예전에 그래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래 나도 지금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이런 말들이 그쵸 이런 거죠. 뭐 이러면서 제가 막 너무 즐겁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갑자기 양세준 작가님께 플루토 보셨어요? 라고 내일 녹화해요 이렇게 얘기한 것도 사실 저도 3일 전에 이 책을 읽은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막 읽다가 비슷한 작품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그때 플루토도 떠올랐고 바이센테니얼맨도 떠올랐어요. 그래서 한번 이 이야기를 뭐 글로 쓰던지 재미의 이유에서 하던지 해보는데 같이 하면 좀 더 얘기가 재밌어지니까 그래서 내가 플루토 보셨어요? 라고 먼저 여쭤봤던 거죠. 봤죠. 네. 봤고 인간의 온도 작품 준비할 때에도 상당히
많이 참고했던 작품이기도 해요. 플루토를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관점에서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맞아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인간의 온도도 작품 제목이 인간의 온도지만 사실은 인간의 온도를 모르던 사람이 주인공으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야지 인간의 온도를 깨달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맥락이 좀 다 있어서 어쨌든 그러니까 AI든 뭐 그러니까 로봇이든 클론이든, 네, 그런 어쨌든 사람이 아닌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가 사람을 동경하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약간 피노키오에서 그쵸. 서사가 많이 연결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들이 다 비슷한 점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 재밌게 봤었던 작품이에요. 네. 제가 작별 인사를 통해서 제가 이 좀 주제로 얘기를 해보자라고 네네. 했으니까 작별 인사를 살짝 설명을 좀 드리면요. 작가님께서 그 예전에 유튜브 알고리즘을 제가 봤던 어떤 영상에서 김영하 작가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로 인식하는 것, 내가 스스로 나라고 인식하는 것 그 자체가 이야기다. 그런 거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나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가 만든 이야기일 수 있다? 저 되게 신기했거든요. 네. 그런 말 자체가 나는 그냥 나로 존재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그렇게 인식하는 거지라고 생각했지. 그 어떤 꾸며내는 이야기로서 나를 인식한다고 생각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식의 내용이 작별 인사에 담겨 있는데 이 작별 인사에는 갑작스럽게 낯선 세계에 떨어진 철이라는 주인공이 선희와 민희를 만나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야기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철이가 나를 찾아가는 이야기. 네. 나는 누구인가? 네.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모험을 통해서 깨닫는 이야기. 그러니까 철이가 내 존재하는 이유를 찾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는 왜 존재할까? 나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누굴까? 나는 나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 자체로 철이의 이야기라고 완전히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SF 장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인간다움에 대한 어떤 얘기를 역설적으로 인간이 아닌 존재가 얘기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휴머니티, 그러니까 인간다움이 뭐지?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생각해 보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인간다움이 뭘까? 요즘 많이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주제인 것 같아요. 요즘 왜요? 인공지능 때문에. 그쵸. 예전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옛날에는 동물이랑 비교해서 인간을 정의하려고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아주 옛날에는. 네, 자연과 비교하고. 그렇죠. 네. 쟤네보다 우리는 똑똑해. 라는 걸로 스스로를 정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뒤에는 기계와 자신을 구분했어야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컴퓨터보다 내가 멍청하잖아요. 적어도 계산 기능에서는. 그쵸. 쟤는 더 계산기를 빠르죠. 요만한 계산기가 수십짜리 계산 연산을 하는데 나보다 훨씬 속도도 빠르고 정확도도 정확하고.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내가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걔랑 나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었을 텐데 그 계산기가 나오고 나면 내가 똑똑한 것만으로는 내가 인간이라는 걸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러면서 감성으로 사람을 증명할 수 있게 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와, 멋지다. 동물보다 내가 몸은 약하지만 나는 지능이 머리가 뛰어나. 좋아. 근데 기계가 나오고 나니까 나 기계보다 멍청하네. 로봇 사람보다 그러니까 동물보다는 몸이 약하고 하지만 나에겐 감성이 있지라고 탈출구를 찾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위의 수단이네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인간다움의 근본이었다고 생각하고 네. 로봇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인공지능이 이제 그 부분을 파괴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술도 막 미드저니 같은 거 보면 네네, 너무나 이제 빠르게 그쵸. 많이 잘 그리고. 그림도 그렇고 문학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맞아요. 작곡도 그렇고. 점점 이제 침범해오는 분야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통해서 또 많이 새로운 것들을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또 한 번 다시 우리가 마치 기계가 나왔을 때 계산기가 나왔을 때 인간다움이 무엇인가를 감성에서 찾았듯이 지금 이걸 어디서 찾아야 되지를 사람들이 고민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는 근데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해봤어서 되게 신기해요. 그렇구나. 양세준 작가님의 지금의 말씀이
이게 계속해서 뭔가 도망갈 수 있는 어떤 이유를 끊임없이 만들다 보니까 감성으로까지 도망을 쳤구나. 네, 라는 그랬었던 생각?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되게 저한테 너무 생소하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관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미대 출신이어서 그런 것도 없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미술은 기본적으로 그 역사가 되게 그쵸. 크다고 생각해요. 사진기가 네, 나왔을 맞아요. 때의 그 충격으로부터 벗어날 이제 어떡하지? 본질로 돌아가자. 네, 그래서 그때 저는 그러니까 피카소라는 사람이 시대의 아이콘일 수 있었던 네. 거는 물론 피카소가 기술적으로도 너무 대단한 사람이고 여러 가지 생애의 드라마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사진기가 등장하고 사람들이 사실 이제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때 현대미술로의 전환점에서 피카소는 상징적인 존재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걸 잘 그리는 거가 미술일까?를 이야기해준 사람. 물론 피카소만 있는 건 아니에요. 피카소가 영향받은 폴세잔도 있고 계보가 있긴 한데 근데 어쨌든 피카소가 제일 그때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작가였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미술이 미술로서 존재할 수 있게 해준 어떤 아이콘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술적으로 잘 그리는 거 그래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 예술가는 자기 시각을 갖는 게 중요한 거야 라는 거를 보여준 그러면서 그래 그거구나 하면서 이제 현대미술이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작가들한테 구원자인 거예요. 그렇네요. 그랬는데 그 뒤에 대량 생산이 시작되고 막 이제 여러 가지 또 다른 시기가 왔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대중문화가 확산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미디어에서 TV에서 나오는 거랑 그럼 우리는 뭐가 다르지? 막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랑 우리 뭐가 다르지? 막 이러고 있을 때 앤디 워홀이 갑자기 딱 등장을 해서 이것도 예술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팝아트를 물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팝아트 그 사람 혼자 만든 것도 아니고 많지만 그 사람이 아이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대의 변곡점에서 미술가가 미술가로 생활할 수 있는 어떤 우리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돼라는 걸 던져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답 중에 하나를 제시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피카소랑 앤디 워홀이 되게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의 기술적인 가치도 있긴 하겠지만 그 이상으로 그런 역할을 해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전환해서 우리가 예술을 바라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예술가가 곧 탄생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한 명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그렇네요. 인공지능을 이용하든 아니면 인공지능을 어떻게 해석하든 혹은 진짜 인간다움이나 미술이 무엇이다 라고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이 또 세 번째 그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되게 흥미롭네요. 지금 작가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인간이 인간다움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스스로를 인간 스스로를 되게 높게 평가하고 싶은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늘 그래서 우리는 똑똑해, 우리는 굉장히 감성적이고 인간다움이란 타인을 보호하고 이런 거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많은 이 SF 그 휴머노이드들이 등장하는 작품들에서 가장 잔인한 건 인간이거든요. 네. 가장 우리가 바라는 인간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들은 또 역설적으로 휴머노이드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우리한테 다시 되묻는 거죠. 진짜 너희들은 인간이 뭐라고 생각해? 인간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들이 진짜 이것뿐이야? 너네도 기계화가 될 수 있잖아. 그러면 이게 뭘까? 그리고 이 작품 작별인사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일 수 있게 하는 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적인 것, 감성적인 것들도 있지만 죽는다는 데 있지 않겠냐. 그렇죠. 유한하다는 데.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간을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고 이 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를 더 느낄 수 있는 것이며 그리고 유한하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더 삶의 가치를 부여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럼요. 의미를 부여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일 수 있는 거야. 라고 오히려 감성 아니면 똑똑함 이런 것보다도 그냥 유한한 삶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자각하게 만들더라고요. 사실은 한계를 짓는 순간 오히려 더 소중해질 수 있는 거니까 네. 희소성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사실 제일 아름다운 것은 불꽃놀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가장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실제로는 형체도 없는 것. 그쵸. 사라져버리는 거. 네네. 그래서 사실 불꽃놀이에 사진을 찍는 것만큼 무의미한 짓이 없다라고 늘 생각을 하는데 그 순간에 내 기분을 남기고 싶은 마음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정말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잖아요. 요거가 되게 더 큰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렇게 진짜 몇십억 년의 지구의 역사 같은 거 생각해보면 인간이 사는 시기는 되게 짧은 거고 너무 유한하죠. 네, 너무 근데 짧고. 그 안에서 한 사람이 살아가는 시간은 더 짧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걸 인식하는 순간 뭐라도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것도 있을 거고 거기서 사람들이 뭔가 아둥바둥하게 사는 것도 좀 생기는 거라고 생각 들고. 그쵸. 그 인공지능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런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유한하게 산다? 아니면 무한히 계속 존재한다? 근데 왜 요즘에 막 그런 얘기들 많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인간의 뇌도 평생 죽지 않을 수 있다. 인간이 기억하는 모든 것들을 클라우드에 저장을 시켜서 언제든지 이 나의 어떤 기억은 살아남아 있을 수 있다. 만약에 당신이 그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냐? 뭐라 이런 질문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왜 하는 거지라는 생각들도 들었는데 그만큼 우리 인간은 많은 이야기 속에서도 그러지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쵸. 라는 욕망이 끊임없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시황 같은 그쵸.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진지하게 생각은 안 해보는 것 같은데 난 죽고 싶지 않아라는 욕망도 그래서 이걸 굳이 내가 욕망이라고 할 수 있나? 라는 그러니까 그냥 나는 지금 살아 있다는 게 너무 당연시 여기니까요. 그런데 그 죽고 싶지 않아라고 하는 이런 그 욕망이 원래부터 우리가 내재하고 있는 왜냐하면 유한하기 때문에 그런 가치였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래서 되게 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막연하니까 죽는 순간에 대해서 상상해 보면 뭔가 그렇게까지 내 뇌를 남기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또 그때 되면 또 어떨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안 겪어본 일이니까 진짜로 죽음을 직면해 본 적은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은 정말 이렇게라도 하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혹은 뭔가 남은 사람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만약에 어린 아이를 남기고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쵸. 내가 이 아이가 뭔가를 물어봤을 때 계속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존재로 남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문득 드네요. 반대로 나는 그럴 필요가 없겠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남기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원할 수도 있죠. 원할 수도 있죠. 계속 기억하고 싶다. 아니면 그렇죠. 꺼내서 보고 싶다라는 그렇죠. 생각들. 무덤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고 하는 거는 다 살아있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신화 내러티브라는 수업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수업들을 하다 보면 계속 옛날 이야기, 고전에 대해서 자꾸만 살펴보게 돼요. 근데 그 고전들을 계속 살펴볼 때마다 계속 그러니까 삶의 유한성 때문에 만들어진 이야기의 주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사후세계에 관련된 이야기가 특히 그렇고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그 어떤 영웅의 이야기도 그 영웅들이 그 자기가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어떤 일을 겪었는데 사실은 그들이 겪은 일들이 되게 고통이었던 경우도 되게 많지만 그 삶을 통해서 결국엔 뭘 깨닫고 어떻게 죽는가, 어떻게 살다가 죽는가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 혹은 인간다움이라는 것, 인간성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유한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이야기에 굉장히 또 많은 영향을 미쳤고, 굉장히 그래서 여러 가지의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인간다움에 대해서 처음에 생각을 하다가 인간은 그렇게 감정, 그러니까 음악을 듣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찰나에 반짝이는 강물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이런 것들도 인간일 수 있는데 그 근원적으로 더 이런 아름다움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유한성이 있구나라는 생각. 그래서 다시 삶에 대해서 고찰을 해보게 만들고 그러면 이런 삶 자체를 되게 불안정하고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이런 계속 오래 살고 싶어라는 그런 욕망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게 또 뭘까? 그럼 나는 어차피 죽을 건데 그냥 막 살다 죽으면 어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어때? 라는 생각도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항상 이야기는 어떤 지침을 자꾸만 얘기를 해주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떠세요? 만약에 진짜 지금 그렇게 살고 싶진 않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야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막 법 그쵸. 질서 안 지키고 그쵸. 네 그렇게 살지는 않잖아요. 일단 겁이 많으니까 그런 짓을 했다가 후폭풍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네, 쉬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것 같긴 해요. 그런 성격이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를 들면 그 아포칼립스물이 이제 그런 식으로 시작되는 장르잖아요. 어떻게 그쵸. 보면 세상의 수명을 정해버리는 장르니까. 그러면 법이 다 무너지고 혹은 지구 멸망이 어느 정도 가까워갖고 뭐 이런 식의 설정이 돼버리면
꼭 나오는 게 이제 그런 집단이잖아요. 그렇죠. 이용하는 이 제도도 사라지고 시스템이 다 사라졌으니까 이제 우리 맘대로 살자라고 항상 이제 그 마트 털고 뭐 맞아요. 이제 그런 불지르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저는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도 좀 들어요. 우리 같은 겁쟁이는 안 그러겠죠. 그렇죠. 방화벽부터 치겠지. 그렇네요. 네. 이렇게 법이 무너진 세계라고 할지라도. 네. 그럼 더 겁을 먹겠죠. 그렇죠. 더 움츠려들고.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런 게 벌어지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냥 현실을 살 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왜 뭐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할까? 그러니까 법을 안 지킨다라는 건 너무 저희한테는 겁쟁이한테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러면 더 뭔가를 위해서 희생을 한다거나 아니면 대의를 위한 일들을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그러니까 나란 존재는 그럼 여기에 무엇을 하라고 던져진 존재일까라는 거? 만화를 그려서 세상을 이롭게 하라. 옛날에는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사춘기 때 하는 생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가요? 사춘기 때는 다들 나는 왜 태어났지? 사는 건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중2병일 수도 있는데 딱히 의미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서 내가 태어난 건 아니고 나는 그냥 살아가는 거고 저희 개미 태어난 거랑 똑같은 거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 되겠다로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뭔가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한 일을 하는 거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예전에 대학에서 어떤 교수님이 물어봤었는데 예술이라는 건 왜 있어야 되는 걸까? 라고 저한테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뭐 그냥 문답하는 과정에서 물어본 거였는데 제가 없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없어도 되는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술이라는 게.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밥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그러니까 생존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렇죠. 사람의 생존이라거나 혹은 인류의 생존에 영향이 없어요. 옆에 벽에 그림이 걸려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뭐 더 풍요롭게 살 수 있겠죠. 더 배부른 게 감성적으로. 아니고 그쵸?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배고프면 저게 중요한 게 아니게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림을 그리고 만화를 그리고 미술을 하고 음악을 만들고 살아가고 있는데 필요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플러스 알파로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되게 재미있는 작업이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치를 지불하니 이게 얼마나 신기한 시장이냐라는 생각도 드는 거거든요. 만화 안 봐도 안 죽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만화를 결제를 하고 본다라는 게 저는 되게 신기하고 재밌어요. 네. 그래서 좀 다른 맥락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왜 살아가지랑 같은 맥락일 수도 있고 예술에 대해서도 비슷한 사고 방식인데 안 해도 되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라면 이렇게 즐겁지 않을 거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생존과 관계없는 것을 나는 보고 있기 때문에 즐거운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네. 밥 먹는 것보다 디저트가 더 즐겁잖아요. 디저트 먹는 게. 네, 저는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인데 되게 그런 예술을 굉장히 많이 빚지고 산다는 생각을 해요. 기대어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유한하기 때문에 그리고 삶은 되게 불확실하고 우연한 일들로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예측한 대로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그 어떤 불안을 잠재워줄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오히려 허구의 콘텐츠, 허구의 이야기, 내가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행복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진짜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오히려 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살 수 있게 만드는 것? 살아갈 의미가 없어라고 생각을 했을지라도 어떤 작품을 보고 혹은 어떤 자연 경관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느끼면 그 순간이 괜찮아지면 또 뭔가 용기가 나고 삶의 의미가 아직까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의미를 알 때까지 좀 살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데는 그런 예술과 이야기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지 않나? 원동력이 되어주기도 하고 네. 위로가 되어주기도 하고 네. 그런 의미에서 네. 그렇죠. 그렇게는 기능을 하고 있긴 하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역시 예술은 좀 이렇게 생존과 관계없는 분야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동감하고,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는 게 무슨 의미냐. 난 이미 태어났는데 그거 자체를 부정하거나 아니면 왜 내가 왜 태어났어라고 말하는 거 자체가 되게 우문 아니냐라는 생각에는 굉장히 동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말하다 보니까 T랑 F의 차이 같은 느낌도 살짝 들기는 했는데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떻게 보면 좀 차갑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독자분들한테 되게 감사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먹여 살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차갑다. 차가워. 생각해보면 아포칼립스 시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살아갈 희망을 주잖아요. 제가요? 진짜 감사합니다. T와 F다.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면서도 말하면서 약간 현타 왔어요. F는 이런 사람이구나. 전 또 저에 대해서 또 깨닫네요. 감사한 거죠, 어쨌든. 그래서 근데 가끔 이제 진짜로 제가 이종호 작가님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 아마 이종호 작가님은 저보다 훨씬 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 류의 장르의 작품 많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한테 힘을 주거나 위로가 되어주는 작품을 하시잖아요, 직접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경우 많으셨을 텐데 제 경우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약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오락 만화를 그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딱히 제가 누군가한테 어떤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잘 안 하는데, 예전에 어떤 분이 한때 되게 힘들었었는데 서부구제 성사자 다음 화를 봐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버틴 적이 있다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네, 그거잖아요, 그거. 그래서 그게 되게 너무 감사하면서도 되게 신기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약간 그런 맥락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사실 이해는 잘 안 됐거든요. 너무 감사하지만. 그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 느껴보세요. 아, 네. 그래서 로봇님. 인간이란 무엇이? 감정 그게 인간이란 뭐지? 이해할 수 없어. 그게 뭐야?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네. 아니에요. 근데 네, 진짜 다르네요. 저는 너무 지나치게 감성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지나치지 않습니다. 네, 갑자기 또 들기도 했고, 저는 플루토에서도 꽤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로봇들의 세계,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로봇이 어떻게 더 인간다운 생각을 하고 이렇게 더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들은 기계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아무렇게나 폐기 처분해도 돼라고 생각했던 어떤 결과가 플루토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이 책의 작별의 인사에서도 그렇고 어딘가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고도로 발달된 과학기술은 마법과 구별할 수가 없다. 근데 저는 플루토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미드전이 보면서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이거 마법이지. 맞아요. 글자 몇 개만 썼는데 갑자기 그림으로 만들어지고 몇 달 동안 그려야 되는 그림이 폭 나오고. 그냥 뾰로롱 하고 나오는 그러니까요. 마법이 아닌가라는 생각? 근데 그런 생각마저도, 그러니까 이 마법 같은 것이라는 게 이제 미드전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어떤 기계들에게 마음은 없을 거야. 의식이 없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기계를 정말 똑똑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인간 자체도 우리가 의식을 어떻게 얻게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걸 어떻게 주입시켜.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인간과 같아질 수 없을 거야, 절대로.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에 네네네. 과학자들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루토에서 많은 기계 인간들이, 이 휴머노이드들이 마음을 맞아요.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모여서 플루토가 되었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마법처럼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 그런 상상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좀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의 것들,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해서 불필요와 필요를 나누는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마법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진짜 이 작별인사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우주 정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우주 정신을 잃어버리고 지나치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올까라는 상상도 하게 만들고 저는 되게 이 책에서 인상적이었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김영하 작가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네. 네, 명확하게 있고 그걸 정말 명확하게 캐릭터들의 대사에서 막 전달을 해요. 근데 그게 저를 너무 감동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우주 정신.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의식이 어떻게 깃들었는지 모른다. 이 전 우주에서 그리고 이 전 지구에서 왜 인간에게만 의식이 있을까? 우리가 모르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일종의 우연한 선물이라면 그 우연히 우리가 얻었다면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 라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우주가 우리에게 뭔가 하고 싶은 말 혹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연히 너희한테 그런 의식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 의식과 지능과 지식으로 너희는 우주 정신에서 원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뭘까? 라는 얘기들. 여기서는 공감을 통해서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마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만연한 고통의 총합을 줄이는 것. 이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멋지네요. 너무 멋진 답이네요. 그쵸? 네. 그래서 완전 설득돼서 진짜 계속 다 읽을 수밖에 없는 너무 멋있어요. 그러네요. 김영하 작가님은 방송에 되게 많이 나오시잖아요. 네. 보면서 느끼는 건데 저 사람은 정말 이성과 감성의 밸런스가 잘 맞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되게 이성적이신 분들 중에는 되게 감성적이고 그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균형이 있어요. 되게 균형이 잘 맞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보면서 그냥 물론 단편만 보는 거긴 단면만 보는 거긴 하지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글 쓰실 때도 그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그 전제를 말씀하실 때 되게 감성적인 분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듣고 있었거든요. 이런 우연이 있으니까 이유가 있지 않겠어?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는 아까 홍란지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같은 맥락의 말씀이잖아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F의 감성. 그런 우연이 일어났 것은 우연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래서 그냥 듣고 있었거든요. 그냥 근데 그렇구나 그런 사고 방식으로 쓰신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해답을 이렇게 제시하시는 거에서는 와라고 생각을 했어요. 논리적이죠. 네, 그 논리적이면서도 되게 감성적인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멋지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멋있어요. 그러네요. 플라네테스라는 작품 있잖아요. 유키모토 이름 까먹었습니다. 아무튼 빈란드 사가 계신 자막으로 분의 달아드릴게요. 네. 뭐더라? 유키무라 마코토 작가입니다. 네. 유키무라 마코토의 플라네테스라는 작품 보면은 그 작품도 SF 작품이고 미래 세계를 다루고 있는 드라마 장르거든요. 근데 그 만화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기가 외계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어떤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외계인인지 아닌지 제대로 나오지 않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우주연합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마치 유엔처럼 거기 지금 지구는 가입되어 있지 않다. 근데 그럼 지구는 어떻게 하면 가입이 될 수 있는데? 라고 물었더니 그걸 스스로 알아내는 게 가입 조건이야. 라고 뭐야. 말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그 우주정신이라고 해서 그 작품이 생각난 거이긴 했어요. 근데 그 만화를 보다 보면 그게 그 맥락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거구나. 왜냐면 마지막에 그 주인공이 어떤 말을 하냐면 그 사람은 진짜 꿈을 위해서만 노력하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주인공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극 중에서 4권밖에 안 되는 분량인데 그 안에서 결혼을 하고 그 안에서 아내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연설을 하는 장면에서 그런 말을 해요. 화성까지 목성까지 갈 수 있는 그 힘은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멋있다. 전혀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그 말을 하니까 너무 울림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성장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우주정신이라는 말과 너무 비슷한 맥락으로 이야기가 다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장르는 되게 다를 수도 있는데 되게 생각을 많이 한 사람들은 비슷한 곳에 닿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맞아요. 유키무라 마코토가 지금 그리고 있는 빈란드 사가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혀 다른 시대를 그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우주 시대의 SF를 다루고 있던 작품과 진짜 그 바이킹 시대의 역사물을 다루고 있는데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얘기를 해요. 그 바이킹들은 싸우다 죽으면 발할라로 간다라고 믿는 매드맥스 세계관 애들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사랑이 중요한 거야라고 말하는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맥락을 이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는 무의 공간인 우주에서 사랑에 대해서 외치던 사람이 사랑과 전혀 상관없는 싸움판에서도 이야기를 외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우주정신이란 말에서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 제가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그러니까 제가 그 신화 내러티브 수업을 한다고 자꾸 말씀드리는데 네네. 그 수업을 하면서 수많은 옛날 이야기들 그리고 고전들을 읽으면서 자꾸만 하나로 통한다는 느낌이 자꾸만 드는 거죠. 네네. 근데 저는 작별 인사가 좋았던 점은 김영하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성과 이성의 조화가 굉장히 정말 뛰어나신 분이라서 저도 이분의 글을 너무 좋아하는데 감성에만 그치지 않고 그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당신을 설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세요. 여러 가지를 많이 탐구하고 연구하신 흔적들이 너무나 잘 보이고 할 말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그렇게 설득력 있게 그리고 아름답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감성적인 내용인데 너무 설득력 있어요.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게 되시는 것 같아서 네, 너무 맞아요.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많이 연구를 했을 거야. 이것도 봤나 보다. 저것도 이 사람 분명히 봤을 거야. 라고 하는데 결론은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 아유 그렇지가 아니라 그쵸. 그건 것 같죠. 그쵸. 옛날 많은 이야기들에서도 그러잖아요. 나도 그렇게 느꼈는데 당신도 그런가요? 근데 수많은 좋은 작품이라고 여겨지는 작품에서도 답은 하나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뭔가 뭐랄까 뜨거운 그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반목하고 그리고 휴머노이드에 의해서 막 우리가 되게 막 나쁜 어떤 짓을 하기도 하고 더 인간다운 존재를 만들면 뭐해 이상한 짓 할 거 뭐 이런 어떤 인류애가 상실하는 어떤 뉴스나 이런 상상들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래도 더 나아가기 위해서 정진하지 않을까? 아무리 고통이 많이 있어도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처절한 움직임을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을 텐데 그게 그냥 정신승리라고만은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닐까? 근데 정신승리라고 하면 약간 비아냥 같지만 그거로스로 인해서 내가 아니면 우리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진짜 맞다면 괜찮잖아요. 나는 그럼요. 약간 실패했더라도.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것 같아서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삶에 유한한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냥 암담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내 의식이 있다는 것,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면서 각성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인가? 근데 더 낫다고 생각되는 건 이게 맞는 거죠. 아무리 교과서적이라고 해도.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맞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되게 네, 좋았어요. 최근에 했던 생각이기도 하고 들으면서 더 생각이 난 거였는데 우리가 형이상학적인 가치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이 생각을 왜 했냐면 요즘 학생들 기획 자꾸 얘기를 하고 저도 이제 신작 기획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주제의 메시지를 다룰 것인가. 뭐 물론 주제가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면 또 얘기가 끝이 없지만 메시지를 다루고 싶다면 어떤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너한테 중요한 가치가 뭐냐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저한테 어떤 편집자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소년 만화를 그리고 싶으면 지금의 10대 소년들한테 이게 중요한 거야. 이런 삶이 멋있는 거야. 라는 걸 하나 정해놓고 가지 않으면 소년 만화가 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단순히 액션 만화를 그린다고 소년 만화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철의 연금술사나 네. 슬램덩크 같은 작품을 명작으로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너무 고결한 메시지를 너무 매력적으로 잘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설득력 마음을 있게. 정말 웅장하게 만들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데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예시를 학생들한테도 이제 들어주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정의로운 사회도 있을 수 있고 정의 혹은 희망이라거나 뭐 사랑이라거나 이런 누가 봐도 고결한 가치의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 단어들을 쭉 나열해놓고 생각해보면 사실은 다 연결이 돼요. 맞아요.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노력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쵸.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쵸. 그게 공동체를 위한 헌신으로 이어지는 맞아요. 거고 그게 영웅서사로 이어지는 거고 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웅의 12단계 이런 틀에다가 맞춰봐도 대충은 다 껴맞들어 가는 이유가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작별 인사가 철이의 이야기라고 제가 간략하게 말하면 그렇다라고 했는데 그럼 철이라는 주인공은 자기 삶에 있어서 자기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자기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까에 대한 해답이 어느 정도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끝을 알고 있어도 너무 재밌는 거죠. 그리고 너무 좋고 내가 원하던 것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이야기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삶에 있어서 필요하고 이야기가 삶을 붙돋아주고 지탱해주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야기다라는 그 전제를 늘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되게 고리타분하고 꼰대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가 해야 할 바가 분명히 있다. 책임이 있다. 한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이상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보고 희망을 가질 수도 있고 영향을 받을 텐데 누군가의 삶에 참조가 된다면 우리는 그럴 만한 얘기를 다뤄야 되지 않을까? 종국에는 처음엔 어떻게 시작했을지라도 그래서 많이 우리 머릿속에 남는 이야기들이 다 그렇게 한 가지로 귀결되는 주제를 갖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휴머노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클론에 대한 얘기를 할지라도 우리가 상상 속에 있는 어떤 그걸 그럴듯하게 풀어내는 SF라 할지라도 판타지라 할지라도요. 네. SF가 더 그런 주제를 많이 다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인간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쵸. 존재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외계인이라던가 혹은 기계라던가 로봇이라거나 인공지능이라거나를 다루기 때문에 오히려 살짝 벗어나서 바라본 그럼 인간은 뭐지? 라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들이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얘기하셨던 그 바이센테니얼맨 네. 또 그런 작품이잖아요. 네. 그리고 플루토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매력적으로 했던 작품이고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은 플루토의 원형이 아톰이잖아요. 맞아요. 아톰의, 철한 아톰. 네, 철한 아톰. 그렇죠. 우주소년 아톰이라고 생각했는데 철한 아톰이죠 사실은. 네네. 네, 근데 그 작품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로봇 만화에서 가장 이렇게 히트한 시초 작품이기도 하니까 그거를 가지고 온 건데 사실 처음에 우라사와 나오키가 그 작품을 아톰을 원형으로 한 만화를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네. 저희가 생각하는 우라사와 나오키는 물론 이제 옛날에는 야와라나 해피 같은 되게 밝은 그쵸.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스포츠 만화도 많이 그렸지만 그 직전의 최신작들을 최근작들을 생각하면 20세기 소년이라거나 몬스터라거나 네. 그런 좀 굉장히 리얼한 작품 그렇죠. 스릴러 같기도 하고 네, 네. 어둡기도 하고 네. 그리고 우라사와 나오키 그림체가 되게 리얼한 그림체지 아톰이 상상이 전혀 안 맞아요.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톰을 그린다고? 맞아요. 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톰으로는 상상할 수 없었죠. 네, 근데 사실 20세기 소년에서도 그렇고 그 최근에 그리고 있는 그 아침 드라마 아사도라라는 작품도 그런데 우라사와 나오키가 되게 7, 80년대에 대한 애정이 향수가 되게 큰 사람이구나라고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그래서 옛날에는 향수가 많으니까 그런 작품을 그냥 하는 건가라고 생각도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작품을 딱 봤는데 이걸 이렇게 그린다고?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오히려 우라사와 나오키가 아톰 그림체에서 전혀 상상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그림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맞아요. 너무 리얼해져 버린 거예요. 너무 리얼해져 버려서 그래서 더 되게 지금 말씀하신 주제 같은 것들이 되게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맞아요. 만들어줬다는 느낌이 들고 그 머리에 이렇게 삐죽 서 있는 애한테 네가 아톰이니 할 때 진짜 소름. 그래 이거 맞아. 그러니까 끝이 머리에 이렇잖아. 1권 끝인데 그 1권을 읽는 동안 이게 아톰 이야기라는 걸 까먹은 거예요. 맞아요. 게지트가 주인공이니까 그냥 이게 아톰 이야기라는 걸 까먹고 그냥 로봇이 나오는 SF 만화라고 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어린 소년한테 다가가는데 속으로 설마 아니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네가 아톰이니 하는데 우와. 맞아요. 전율이 일죠. 정말 그 장면은 정말 기억에 너무 강하게 남아있어요. 네가 아톰이니. 네, 말씀하신 그런 것들 진짜 그 요즘에 나오는 진짜 리얼한 어떤 그 휴머노이드를 그리는 작품들에서 다들 그 얘기 하잖아요. 피부 그리고 노화가 되는 과정. 일부러 인간다움게 만들기 위해서 의식을 집어넣지 못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삶의 유한함에 대한 두려움, 너는 이제 곧 죽을 거야 라는 것에 대한 감각을 집어넣어서 오히려 인간다워지게 만드는 것. 근데 그게 우라사와 나오키의 그런 리얼한 그림체와 맞아떨어지니까 훨씬 더 강력함을 보여주고 그러니까요. 네, 내용을 훨씬 더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라사와 나오키가 그 몬스터에서도 보여줬지만 서양 사람은 정말 서양 사람처럼 그리잖아요. 맞아요. 되게 약간 그쪽에서 보면 인종차별적으로 느낄 것 같은데 싶을 정도로 엄청 오버해서 그리는데 맞아요. 동양인과 서양인의 구분을 되게 확실하게 그리는 타입인데 그 박사님이 코가 이만하잖아요.
근데 그게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 맞아요. 그림체로. 그 그림체로. 그래서 진짜 잘 그린다. 네, 정말. 라는 생각됐고 그래서 더더욱 이 로봇이 어떤 대의를 위해서 죽음을 맞는다던가 이런 장면들이 나올 때 정말로 이게 로봇인지 사람인지를 내 안에서 구분이 잘 안 될 만큼의 그 혼돈을 느낄 수 있게 잘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더욱 진짜 뭘 인간이라고 부를 건데, 네. 뭘 인간이라고 불러서 그렇게 차별하는 거야? 라고 생각이 자꾸만 들게 만들죠. 우리한테 더 우리 존재에 대해서 멀리 떨어져서 생각해보게 만드는 거? 비슷한 작품으로 전 또 기생수도 들고 싶네요. 그러네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와 다른 존재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고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진짜라고 믿고 그렇다라고 맞다라고 믿는 것에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성장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로 예술 작품, 잘 만든 예술 작품은 우리를 적자를 성장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네, 여러 가지로 제가 그 작별 인사를 보고 급조해서 플루토 얘기해요라고 하면서 플루토 얘기는 거의 많이 못했는데 네,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나요?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요. 홍난지 교수님이랑 저랑 뭔가 중간에 이제 사고방식이 다른 부분도 확인됐었는데 들으면서 되게 설득이 많이 된 부분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래, 예술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뭐야, 설득됐다며요. 아니 근데 가치를 갖는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약해진 사람에게 특히 큰 가치를 갖는다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내가 갈팡질팡하는 사람들 혹은 이게 맞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치관의 혼란을 느끼거나 혹은 뭔가 진짜로 마음이 약해져서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예술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그 사람을 살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밥보다 중요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서야 하네요. 되게 또 티다운 생각을 하셨어요. 논리 구조가. 작가 밥을 16년을 먹고 이제 생각했네.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자기가 재밌어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그걸 또 뭔가 의미화 시키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 저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고. 그러네요. 직업의 차이도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독자들은 작가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자기 상황에 맞춰서 또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통해서 정말 좋아. 나에게 이런 것을 줬어라고 또 해석할 권리도 있는 거고. 그래요.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반대로 얘기하고 있으면 진짜 최악이네요. 그렇죠. 맞아요. 비평가는 작가님들은 작가님들이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고 저는 사람을 살리고 있다니까요. 최악. 진짜 최악이다. 생각해보니까 아름다운 결론이네요. 네. 그렇죠. 작가는 그게 제일 멋있잖아요. 나는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건데요. 근데 명작이야. 정말 멋있게 그렸어. 이게 더 멋있지 않아요? 그건 그러네요. 네, 내가 멋있는 거 하는 거야라고 하는 걸 눈치채고 막 하는 행동 되게 촌스럽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러면? 촌스럽지 않으려고? 귀가 펄랑펄랑거리지.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미천이 전혀 드러나기 시작. 네, 저도 무척 즐거웠고요. 네, 역시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같이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전달력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다른 들어서. 관점들도 이야기해 볼 수 있고. 네, 재밌었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제가 급조해서 기획을 해도 흔쾌히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는 게 재미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모로. 네, 그럼 오늘도 역시나 양세준 작가님과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눠본 제가 이렇게 제목을 짓기는 했었어요. 그 내용대로 흘러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간다움을 고민하는 휴머노이드의 마음, 플루토와 작별 인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작별 인사만 위주로 얘기했고 플루토 많이 얘기 못해서 아쉽네요. 네, 그래도 다음에 또 한번 비슷한 주제로 다른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플루토에 대한 얘기를 못했다고 하셨으니까 잠깐 첨언하자면 네. 플루토가 넷플릭스에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몰랐어요. 예고편이 나왔어요. 나 너무 기대돼요. 작화가 미쳤어요. 그래서 요즘 약간 참고로 드래곤볼의 도리야마 아키라 선생이 그렸던 단편 중에 샌드랜드라는 작품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도 애니메이션으로 개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90년대에 너무 사랑했던 작가님들의 작품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퀄리티로 애니메이션화가 20년 만에 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슬램덩크를 시작으로. 그래서 되게 기대하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예요. 전 그래서 사실 플루토 얘기하자고 하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저 몰랐고요. 전 사실 마음속으로는 플루토를 더 기대하게 되네요. 슬램덩크보다. 슬램덩크도 기대가 됐는데 플루토는 진짜 정말 제가 너무 아끼는 작품이거든요.
플루토 지금 애니메이션 오프닝이 아니지 예고편이 나와 와. 있는데 보내드릴게요. 네, 다음에 우리 플루토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해봐요. 아예 넷플릭스에서 애니메이션 나올 때 같이 이야기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도 이렇게 그냥 넘기기는 아까운 작품이라서. 우라사와 특집해도 재밌을 것 같고요. 재밌죠, 완전 우라사와 재밌죠. 나오기 특집으로 해서 예를 네. 들면 뭐 몇 작품만 골라서 몬스터, 20세기 소년, 플루토 이렇게 세 개만 묶어서 해도 괜찮고 완전 좋습니다. 네. 네. 너무 좋죠. 네, 다음 기획이 또 나왔네요. 네. 네, 이렇게 알차게 보냈는데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는 재미의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녹화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도 또 기대해 주세요. 저는 홍란지였고요. 양세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